매거진.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1월의 마지막 뉴스 매거진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어제 낮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중간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박근혜계 새누리당 정치인 중에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적당한 인물을 골라주세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적게 꼽힌 보기는 2%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그 다음 3%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다음 26%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요 압도적 다수인 69%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 22분까지 1,518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경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투하된 진박 낙하산들, 착지 지점은 찾았는데 알고 보니 가시밭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진박 후보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중남구에서 유승민계로 통하는 김희국 의원은 약 2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진박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약 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구 중남구 유권자의 53.7%가 이른바 진박연대 결성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경선이 곧 본선이지요. 만약 유승민계의 저력이 과시되는 경선이라면 진박은 정말 진박이 되겠네요.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한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지요. 재판부는 중진 정치인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업인으로부터 음성적 정치자금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선고 후 서울지법을 나선 이완구 전 총리에게 기자들이 몰렸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검찰의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절대 결박하죠. 지금 추세로 가면은 이 저출산 문제는 난치병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 대책 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했던 말입니다. 독일은 저출산으로 인해 이민자를 대거 받았다. 터키에서 400만 명이 들어왔다.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자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간 법원에서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과 뇌종양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난소암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한 맹공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선거 때 약속한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은 무능, 무책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분배에만 관심이 있고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는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답했고요. 응답자의 27%는 시도교육청 책임이 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아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조정 신청 사건을 민사합의 34부가 심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딱히 새로운 대책은 없습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단지를 당초 5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한 점. 그런데 이마저도 어디에 얼마나 지을지, 이건 미지수라는 겁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아이디어, 이건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조선족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에는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우리와 혈통이 같은 동포가 180만 명 살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는 조선족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으니 이들에게 애를 낳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실소를 금하기 힘든 상식밖의 발언입니다. 서영교, 남인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이를 낳는 숫자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주자,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여성들을 보는 시각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한 여당의 대표의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또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도 낳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어떤 진단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육 문제 해결에 많이 힘을 써왔다고 한다면 보육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새누리당의 대표는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닙니다. 거대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 1순위입니다. 이런 분이 저출산 대책을 조선 동포도 아니고 조선족의 이민을 받아들여서 해결하자. 하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첫째,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망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저출산 대책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는 속 시원하게 비판해 주시면 어떨까요? 광주의 박혜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한 데 이어서 그동안 탈당을 고심해온 김영록, 이계호, 이윤석 등 전남 지역 의원들도 당에 남기로 하고 입장 표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천 무소속 의원은 이제 와서 어떻게 정당에 가입하겠는가 라면서 국민의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그만둘 사람이니 영원한 무소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은 박지원 대표는 지금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국민의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집된 주요 부분입니다. 교섭단체 문제, 이거 지금 발등에 불이죠. 그런데 그 일부에선 이러더라고요. 이 교섭단체에 너무 매달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참신한 이미지에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 한 90억 나오죠, 국고보조금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오늘 돈도 문제죠, 문제기는.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이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죠? 주춤한 거는 아니죠. 주춤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17명이 꾸준히 왔고요. 예, 몇몇이 꾸준히. 근데 요새 솔직히 좀 뜸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 지금 그래서 나올 사람이 더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호남 쪽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수도권? 그거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힘들다. 어렵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도 국민의당 쪽에서 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너무 성격이 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보니까. 너무 성격이 유하다. 예. 정동영 전 의원. 국민의당 합류를 안 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부 일부 기류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요. 박지원 대표께서는 지금 더 큰 그림을 구상하고 계셔서 본인 스스로 합류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탈당하신 분들 중 일부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후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은 많이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시기는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김종인 체제의 어떤 출범 이전에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느냐를 놓고 더 혼란에 빠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누구를 선정을 한들, 누구를 모신들 거기에 대한 분란은 있었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고 그리고 절도 있는 그런 사퇴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재래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일찍 퇴진했다라면은 아니면 그 혁신 전당대회를 받아들였다면은 지금과 같은 분당에 가까운 의원들의 탈당은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말씀이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라고 그렇게 당을 흔들었던 분들이 당을 나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저는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아마 탈당하신 분들도 후회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당한 분들도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네. 미국이 다음 주 중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리 측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공개해서 투명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나 되는 전진 배치용 레이더. 이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거의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사드 도입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런 외교적 뒷감당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의 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4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역할론 얘기하면서 좀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한민국 국방장관도 잇따라서 뒷받침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그 순간에 이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카드를 다 써버린 거 아닌가? 사실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건 뭐 불쾌감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중국 입장이 강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는데, 그 황구식을 통해서 나왔죠.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무슨 대가를 감내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발언했죠. 황구식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이건 뭐 국가 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드 문제 신경질적인 반응이란 건 또 우리 정부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죠. 사실 지금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협력을 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겠다,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건 참 한국으로서는 무모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뭐 중국이 압박이 돼서 태도 변화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반발할 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얘기고. 5자 회담도 제안했지만 사실 중국은 내심 또 못마땅히 하는 것 같고요. 아이고, 뭐 내심이 아니라 이건 그냥 대놓고 아예 입장 발표해버립니다 이제.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도 욕통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근희의 대통령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엇에든지 솔선을 수범하는 지도자 욕근희의 인사드립니다. 방금 솔선 수범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말씀과는 좀 분위기가 맞지 않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막말되지. 뭔데? 나는 군대에 안 갔다 왔어도 국방부 장관부터 군기를 확 휘어잡는 대통령 아니야? 그런데 내가 못 다룰 주제가 뭐가 있어? 날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별 말씀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요. 여성을 주제로 한 건데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애 낳아야지. 애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겠어? 이 사회가 애 못 낳게 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솔선을 수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건 아니죠. 저는 출산을 국가가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강요를 한다던가 그런 건 반대입니다. 분명히 알아도 나는 국가와 결혼했어. 내가 만약 딴 남자와 만나는 순간 그건 바로 불륜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 씨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무성이가 뭐가 또 문제인데. 권력자가 여성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애 많이 낳으면은 공천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나는 바로 낙천이겠구만.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무식한 발상입니까? 행여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차별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걸 떠나서 여자가 뭐 애 낳는 기계입니까? 모처럼 막말되지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네. 근데 김무성이가 뭐라고 했어? 뭐가 문제인 거야? 아니, 글쎄 조선족 여성 우리나라로 이민시켜서 애 낳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조선족이 베이비 머신이야? 이 등신 같은 인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시
김무성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예. 아이고, 김 대표님. 김용민이 어쩐 일이야? 개편 때 잘라놓고, 아이, 그땐 죄송했습니다. 대통령님만 모시는 코너로 개편을 해가지고. 뭐 괜찮다. 뭐 그네가 끝나면은 그 다음엔 내가 맨날 나오지 않겠나? 근데 말이다, 용민아. 그 그네 아직도 어버버하지? 써주는 거 읽지도 못하면서 악만 질러대는, 아이고 정말 참. 아, 그나저나 조선족 발언, 그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야, 그 남조선 놈들 애 낳기 싫다는데 씨발 어떡하냐? 애는 낳고 봐야지. 욕 먹더라도 뭐 어떻게든 인구수는 늘려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이다. 뭐 그렇다고 딴 나라에서 데려와 봐야 뭐 혈통이 다르다 뭐다 해가지고 순혈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뭐 그럼 어떻게 해? 우리와 DNA가 같은 조선족이라도 데려와야지. 어떤 시잘데기 없는 것들은 조선족 인권 운운하는데 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무신 인권이고, 말장난 확 입을 그냥 고매불라. 아, 근데 김무성 대표님, 몇 달 전에 애 많이 낳는 여자 공천 때 좋은 점수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래, 뭐 그때도 야당하고 여성단체하고 단체로 들고 일어났어. 나한테 지랄지랄했지. 하지만 말이야, 지도자는 투박해도 바른 말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애 많이 낳는 여자는 애국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을 우대해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다. 혹시 애 많이 낳는 여자 우대한다는 말, 그 말은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했을 때 욕통령님 비난하기 위한 목적 없었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긴 하던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욕근이에 걔는 애를 낳지 않는 거, 뭐 그게 애국 아이가? 안 그러냐? 야, 그 성깔 닮은 애 나와봐라. 뭐 그건 국가적 스트레스 일기다. 아이,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야, 이 씨발 김용민이가 진박이 되고 싶은가 보네. 야, 이 새끼야, 대구 공천 받고 싶냐? 너 새끼야, 공천 받고 싶으면 입당해 이 새끼야. 그리고 경선 치러 이 새끼야. 뭐 조경태라고만 특별할 줄 알아? 그나저나 요즘 자꾸 권력자 운운하시는데 청와대가 무척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 수 접지 않으시네요, 보니까. 뭐 김용민아, 뭐 내가 얘기했잖냐. 어느 때까지만 참는다고. 뭐 그 다음부터는 안 참는다고. 어느 때가 끝난 듯 싶다. 김무성아. 야, 김용민이, 너 지금 나한테 김무성아 이렇게 얘기했냐? 네가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아닙니다. 저 안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김무성아, 나 욕근이야. 뭐시? 뭐 욕근이? 야, 이 씨발 지랄하지 마라 이 새끼야. 네가 욕근이면 난 욕태민이다 이 씨발. 뭐야? 이 친일파의 후예가 너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주제에? 뭐 지금 말 다 했냐? 야, 네가 진짜 욕근이면 나한테 네가 친일파의 후예니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느니 뭐 그런 말이 가능하냐? 니도 그런데. 저희 김무성 대표님, 진짜 욕통령님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 다 들으셨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니, 저 각하, 뭐 지금 뭐 제가 한 이야기 뭐 다 들으셨습니까? 야, 무성이, 넌 정말 예상대로 무성이야. 내가 이러니까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무성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상향식 공천 다 하고 전략 공천 하지 말고 네가 공천권 다 갖고 있어. 뭐 그러면 나는 애 못 낳는 주제에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니? 더 이상 권력자 행세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이 니네 집 들이닥쳐서 네 가족들 재산 그리고 과거를 탈탈 털어도 내 생각은 하지 마. 내 탓하지 마. 알았지? 난 권력자가 아니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애 못 낳는 내가 어떻게 대권주자의 신님께 용서를 빕니까? 아유 용서는요 별 말씀 다 하세요. 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데요. 자, 두 분 이렇게 연결한 김에 화요일 0시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김태규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김홍걸 씨가 갑자기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네. 한겨레 단독 보도였죠? 한겨레가 최초로 김홍걸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발언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그 인터뷰를 성사시켰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홍걸 씨는 지금까지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것을 매우 자제해왔던 분인데, 예.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 쪽의 그 이효 지지 주장, 그 부분이 김홍걸 씨를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김홍걸 씨가 오케이를 해서 서울 시내 한 그 카페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길게 소상히 그간의 어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든지 최근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냈습니다. 예. 김의겸 기자도 가셨고, 네. 한 분이 또 누구였죠? 송경화 기자입니다. 송경화 기자. 네. 나름 한겨레에서 베테랑들이신데, 네. 저는 기자들이 잘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 잘하는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예. 그동안 말씀 안 하신 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겨레가 보기에 김홍걸 씨 발언 중에서 핵심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게 달랐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당하는 동교동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통합, 연대 이걸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김홍걸 씨는 가장 이제 그 부분에 부합하는 그 사건, 하나의 사건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안희정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했다.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동안의 감정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다른 야권 세력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라. 이 수구 보수 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말씀에 기초를 해보면 어쨌든 분열이나 각계약진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로 힘을 모아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라. 예. 그 말씀이라는 게 김홍걸 씨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거 전에 문재인, 박지원, 안희정을 불렀다. 네. 한 명은 친노, 한 명은 또 동교동계를 상징하는, 네. 또 다른 한 명은 차기 주자군이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야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로서 당시로선 가장 유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의 역량, 하나의 의지로 이제 밀고 나가라 이런 뜻이었고, 김홍걸 씨 이야기는 대략 이렇고요. 그 노원병, 서울 노원병, 안철수 의원 지역군데 여기가 박 터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장 그 관심이 가는 지역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도 도전장을 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리고 센 인물이 있는 곳에 출마를 하면 어쨌든 지더라도 상당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너도 나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네. 이준석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지만 다른 분들도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출마 선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하셨던 이종은 씨, 그리고 예비역 육군 중력 이성복 씨, 뭐 서울시 공무원 정선배 씨, 뭐 이런 분들인데, 네. 어쨌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정하게 경선이 치러진다니까 도전장을 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동학 전 혁신위원이죠. 이분이 이제 출사표를 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황창화 전 국회 도서관장. 이분은 한명숙 전 의원의 이제 측근이신데, 이분도 출마를 선언하셨고요. 전국 병원노련위원장을 지낸 양건모 서울시 혁신평가위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동섭 전 민주당 위원장은 안 나갑니까? 이분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여기서 항상 출마를 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양보를 하신 거죠? 그렇죠. 노회찬 의원한테 양보를 했었어요. 네. 예. 형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 전 의원도 아직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뭐 당에서 하여간 지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뭐 창원 얘기도 나오고 광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앙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피하자니 뭐 왠지 좀 발을 빼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응하자니 이건 또 여러 가지 좀 계산이 복잡하고 고심이 좀 크겠어요. 일려 다야 구도인데 어쨌든 야당 후보 수가 그래도 줄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유죄로. 그렇습니다. 그 부여 선거사무소, 그러니까 재보선 때 성완종 전 회장한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이 전 총리는 계속 부인을 했죠.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증언뿐인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그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성완종 회장의 그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의 신빙성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여러 유품, 그 육성 이런 것에 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홍준표 경남지사 이분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육성, 녹음 파일, 직접적인 증거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성완종 전 비서의 어떤 뭐 돈뭉치 비슷한 걸 줬던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간접 정황 증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그 성완종 전 회장의 녹음 파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사람의 그 윤아묵의 경남기업 부회장, 그분의 진술도 있거든요. 그리고 홍 지사가 그 윤 부회장을 찾아가서 그 자기한테 돈 줬다고 얘기한 걸 좀 번복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일 없다고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회유한 사실까지 있어서 어찌 보면 이완구 전 총리보다는 홍준표 지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더 쉬운 상황인 거죠. 주민들이 소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민 소환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바로 아웃 아닙니까? 그 확정 판결이 나야겠죠. 확정 판결, 글쎄요, 뭐 현재로서 뭐 아직 뭐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서 예단하는 건 그렇고, 또
검찰의 구형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역시 앞질러 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이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건 매우 위중한 그런 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그 당시에 메모지에 적힌 사람이 이완구 전 총리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메모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예. 홍문종 의원, 인천시장이라고 적혀있던 유종복 의원, 네. 인천시장, 예.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죠. 예. 뭐 메모지의 신빙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미 검찰에서는 이것은 그냥 적어놓기만 했고, 뭐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면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증거 불충분 또는 만약에 돈이 전달됐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예.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죠. 아하, 참. 자, 그러면은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계속 경남기업 관계자도 조사를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메모지나 녹음 파일은 나오진 않았지만 예. 김한길 의원이나 이인재 최고위원에게 예. 경남기업에 돈이 흘러갔다는 이제 정황을 이제 포착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김한길 의원이나 이인재 최고위원은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은 상태이고 검찰은 일단 소환에 응해야 예. 소환 조사를 해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이어서 일단은 1심에서 이완구 전 총리가 유죄를 받고 예. 그리고 법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신빙성을 인정한 상태라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일단은 사법 처리 여부, 기소 여부가 예. 조만간 꼭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의 친분이 상당하잖아요. 예. 죽기 전날 저녁 식사를 서울의 한 냉면집에서 같이 하시면서 성완종 김한길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고충을 다 털어놓고 위로하고 그런 친분은 상당히 각별했던 것으로 확인돼 있는 상황이죠. 돈이 오간 거나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한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아, 돈이 오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네. 경남기업의 돈이 성완종 전 회장의 돈이 3천만 원, 2천만 원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김한길 의원에게 전달됐다. 예. 이런 혐의를 지금 두고 있죠. 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안팎에서 조여오네요.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언니가 보고 있다. 네, 이번에 7회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김무성 대표의 의도된 도발, 공천 권력자 운운을 하면서 싸움을 걸었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 스타일상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도발인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 현장 기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호 여사와의 그 대화 녹취록 유출과 부산시당 대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악재, 도대체 또 안철수 의원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현장 기자들이 재밌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편집이 다 끝났고요. 당장 팟빵에 가서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월요일이 아니라 이미 올라왔군요. 이번엔 좀 빨리 끝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조선족, 그러니까 제중동포를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발언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발언이죠. 그 조선족 여성들이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글쎄 말입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애를 안 낳는다고 해서 조선족 그 여성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지금 출산율 저하가 문제니까 우리 국민들이 새 자녀 갖기 운동을 펴야 한다. 자기도 지금 자녀 셋을 낳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이 누리과정 분탕질 쳐놓고 그거 하나 제대로
해놓지도 공약해놓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애나 3명은 낳아서 잘 키워보자 얘기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 아닙니까? 예. 그 아버지가 그 친일파 의혹까지 받고 있는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 애 낳고 키우는 거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일반인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결혼마저도 지금 힘든 상태고 예. 결혼해서 집 구하고 애 낳는 거,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 네. 셋 낳으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참 집권당의 대표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는 애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뭐 공천 때 가점을 주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정치적으로 좀 해석하자면은 권력자를 겨냥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의미라면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이 발언이 또 권력자를 겨냥한 거였나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예. 여간 요즘 이런 민감한 맥락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정치 감각이 없는 사람이 그 대권 후보를 노린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고 말이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 권력자와 함께 똑같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한겨레 김태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만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전통인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노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의 제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원칙들은 묘하게도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너무나 빼닮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표창원 교수의 네네. 부산 발언, 네. 뉴스는 현장이다. 이 네,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어제 그 발언을 들으시고 이걸 경제적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 그 뉴스는 현장이다에서도 이미 어제 한번 그 김용민 PD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뉴스는 많이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저는 이 귀에 들어왔던 발언이 그 표창원 박사가 한국의 보수는 저들이 싫어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너무나 빼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표창원 박사께서는 뭐 경제적인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실 것 같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위주의라는 것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나라에 권위주의가 있으면, 그리고 그 경제 시스템이 권위에 굴복을 해버리면 경제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두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인데요. 예. 이게 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가 타파되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한 명의 권위가 지배하는 경제와 1000만 명이 머리를 맞대는 경제가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 독재를 겪으면서 그런 이유도 좀 있지만 원래부터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라는 곳이요. 유교 문화권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네. 네. 제가 뭐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들을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그런데 예. 내가 이 서양 문화권에서 저거는 좀 부럽다 생각하는 문화가 어떤 거냐면 2011년 일이었을 겁니다. 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이 워싱턴 발로 전 세계에 전송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때 그 사진이 이제 한국의 어떤 언론은 이것이 미국의 힘 뭐 이렇게 그 사진 제목을 달아서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진이 어떤 거였냐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지휘를 하는 사람이 직책이 준장이었거든요. 마셜 B 웹 준장, 그러니까 원수타죠. 네.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는 쪼그리고 이렇게 좁은 의자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저 뒤쪽에 가 보면 구석탱이에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 뭐 힐러리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구석구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이 주는 시그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장 커다란 자리에 가장 편안한 자리에 노트북을 들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고 원스타 마셜비 웹 준장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큰 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다음 대통령 앉으시면 그다음에 부통령 앉으시고요. 국방장 이게 아닌 거죠. 그냥 가장 지금 그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작전의 현장 지휘자가 제일 큰 자리에 앉아있고 그 옆에 이렇게 오바마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색하게 앉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그런 탈권위적인 문화를 무조건 찬양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정서적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을 합니다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영어를 만약에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국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영어로 말을 한번 걸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You don't have mother and fath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이 얘기거든요. 예. What do you think of senior? 이러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 선배를 뭘로 보고 뭐 이런 건데요. 글쎄 말입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이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모의 권위, 선배의 권위, 연장자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이런 권위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불러모아서 한마디를 하면 재벌 총수들이 다 수첩에 적고 있어요. 대통령 하는 말을. 그걸 누가 적자 생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라는 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함께 21세기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5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고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안드로이드였습니까? 그렇죠. 네. 안드로이드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들다가 2005년에 그 회사를 구글에 팔죠. 그리고 구글의 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글 중심의 안드로이드 진영이 구축이 된 건데요. 그게 딱 $5,000만 팔립니다, 안드로이드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안드로이드의 위세에 비하면 정말 헐값이었죠. 구글이 훌륭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에 구글한테 팔리는데 이 앤디 루빈이 2004년에 삼성전자를 찾아옵니다. 안드로이드를 사달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것이 아니라 삼성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구글 전문가의 스티브 랩이라는 기자가 쓴 구글 안에서라는 그 유명한 책에 나오는 일인데요. 그때 그 기자한테 이 루빈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기 돈으로 항공권을 끊고 삼성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좀 사달라고. 그때 이제 루빈이 그 정황을 기억한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료와 둘이서 청바지 차림으로 거대한 회의실로 갔다. 청색 정장 차림의 간부 20명이 벽을 따라 쭉 서 있었다. 삼성의 본부장이 들어오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본부장은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뒤 웃음을 지으며 당신 회사는 8명이 일하는군요. 우리는 그 분야에서 2,000명이나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 그 협상은 가격에 관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은 채 결렬되고 말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의 시선으로는 절대 안드로이드 같은 보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빈이 그때 보고 자기가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미팅을 하러 갔는데 본부장이 오기 전까지 20명이 똑같은 청색 양복을 입고 주르륵 서 있더라는 겁니다. 본부장이 앉으니까 차근차근 다 따라서 앉는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쪽에서는 자기한테 야 고작 8명이 이래? 야 우리 2,000명이 이래. 어디를 들이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문화의 권위주의, 원래도 이런 권위주의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그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이 어마무시한 권위주의가 심지어 표창원 박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너무나 빼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이 강력한 권위주의가 경제적으로 도대체 몇 조의 손실을 가져왔는지 제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경제적으로 권위주의는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그 권위의 수준을 높여서 민중과 다수의 참여를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시스템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이 예를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런 경제적인 권위주의가 제일 강한 곳이 법원하고 법조계하고 의료계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참여를 끊임없이 배제를 하고 대신 이거는 전문가인 우리한테 맡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는 얘기인데 변호사들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암호로 써놓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은어로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끔 가다가 약을 많이 사 드실 텐데요. 약 안에 그 복용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복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뭔 말을 써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사한테 찾아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좀 간지럽다고 그래서 연고를 하나 샀는데 안에 설명서를 보니까 환부의 5회간 도포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려운데 바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부의 5회간 도포 후 효과가 없을 시 여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5회간 추가 도포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요? 5회간 추가 도포한다. 도포가 무슨 말입니까? 도포가 바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가려운데 열심히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운데 열심히 바르라는 얘기를 환부의 5회간 도포 후 효과가 없을 시 5회간 추가 도포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이 일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다수의 민중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예. 그 의료나 법 쪽에 나오는 경제적인 이권을 자기들 소수가 독점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표창원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예. 이 권위주의가 그러니까 이 정치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고 그냥 한심하고 그냥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서는 다수의 민중들을 배제를 하고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하며 실제로는 수조 원과 수십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내는 이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제 쪽에 관여를 하는 사람으로서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 정책을 평가를 해보라고 하면 예. 잘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동료들이 이제 뭐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제일 잘한 건 그건 뭐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이 얘기를 합니다. 권위주의를 해체했잖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슨 경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십조는 벌었다 내가. 권위주의를 해체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십조 원을 벌었다. 박근혜 정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한번 강하게 구축이 되면 예. 이거 해체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해체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꿈을 꾸지만 다음에는 제발 민주정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민주정부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구축해놓은 10년간의 권위주의를 해체를 하느라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박근혜의 권위주의, 표창원 박사의 말대로 사회주의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 권위주의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몇 년 동안이나 발목을 잡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일은 좀 한시바삐, 저희가, 한시바삐, 정권을 교체를 하건 어떤 방식으로건 한시바삐 이 문제를 경제적인 권력을 다수의 다중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삼성 이야기, 아까도 삼성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자, 삼성이 구조 개편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의 요지는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잔뜩 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이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생명 쪽에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카드의 지배주주가 삼성생명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다단한데, 이거를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생명 밑으로 다 몰아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밑으로 다 이제 몰아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그룹을 지배를 하는데 그 지배권을 더 강화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시발점이 이제 작년 5월에 발표를 하고 9월에 합병이 결정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죠. 네, 그 합병의 목적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밑으로 두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합병이었는데요. 혹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그럼 뭘 하는 회사냐,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 설명을 드리면, 합병이 되기 전에 삼성물산은 안에 건설과 무역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안 아파트를 삼성물산이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죠. 우리 장그래 씨가 등장하는 무역 회사가 삼성물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벌써 직관적으로 이상하죠. 물산하고 무역하고 왜 같은 회사에 있는 거야? 직관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 이 제일모직은 원래 패션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에버랜드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놀이동산도 운영을 하고 패션도 만드는 회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버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엔터 패션 컨스트럭션 인터내셔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옷 만드는 것까지. 옷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무역도 하는데 에버랜드도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 회사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합병을 할 때 합병 공시 이제 주주들에게 합병 이유를 밝히는 공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진짜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이냐, 제가 진짜 상당히 황당했는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다양한 사업 영역 및 운영 노하우와 삼성물산이 보유한 건설 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 및 해외 인프라를 결합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을 증대하고 외형 성장과 신규 유망 사업을 발굴해 초인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하여튼 뭐 장문을 했군요. 소설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제일모직이 이제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거하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건설 부분의 뭐 차별화된 경쟁력하고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건데 제가 진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지금 그 놀이동산 운영하고 옷 만드는 회사가 이 건설회사하고 무역회사하고 합쳤는데 이게 사업 시너지를 낼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거의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유일한 사업 시너지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그 유니폼을 만들 때 제일모직이 되게 뭐 패셔너블하게 좀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 건설 노동자들 사기를 올리는 것 정도? 이거 외에는 이 두 회사가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건설 현장 노동자 유니폼을 패셔너블하게 만드는 걸로는 도저히 이게 초인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이 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합쳐놓고 보니 결제는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각 분야의 사장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면 안 되는 회사를 합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나오는 말이 지분만 삼성물산에 남겨서 이재용 앞으로 돌려놓고 나머지는 사업 분야 회사로 또 쪼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놈의 회사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이 레고 장난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용 앞에 돌리겠다고 붙였다 뗐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한국의 재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옥스퍼드 사전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 재벌로요. 재벌, CHAEBOL, 재벌 이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 뭐 a large family owned business conglomerate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하면 가족이 소유한 대규모 기업 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사전이 한국의 재벌을 독자적인 단어로 등재를 하냐면 대규모 기업 집단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소유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유한 대규모 기업 집단은 없는 겁니다. 대개적으로. 왜냐하면 가족이 소유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기업 집단은 가족이 소유를 하고 있는 전례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할 때는 여러 전문가들이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이 보기에 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한 가문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재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제 일본의 재벌이죠. 자이바츠라고 부르는데요. 일본도 예전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 3대 재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소유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일본의 3대 재벌은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령국 행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재벌들은 완전히 해체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대규모 기업 집단은 한국에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터 언더우드라고 저희 그 연세대를 지으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인데요. 지금 한국에서 그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한국의 재벌들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재벌의 구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니네들 북한은 알지? 알지? 북한이 한국 7위 재벌쯤 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째 내려오고 있고 민주적인 절차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 혈통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데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규모별로 보면 한 북한이 한 뭐 삼성 쭉 따라오면 한 7위쯤 된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니? 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운명을 이재용이 똑똑하기를 바라고 이재용의 아들이 똑똑하기를 바라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조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왕의 아들이 왕의 손자가 똑똑할 확률보다도 그것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할 때 훨씬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조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예전에 있었던 일화인데 2003년에 그 전경련 회장을 뽑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초창기였죠. 예. 근데 이 주요 재벌들이 아무도 전경련 회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좀 살 떨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전경련 회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 이제 주요 재벌들이 사양을 하니까 예. 결국은 이 전경련 회장이 누가 되냐면 전경련 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 전문 경영인인 SK그룹의 손길승 회장이 그 전경련 회장을 맡습니다. 아, 족벌이 아닌. 그렇죠. 이게 처음 이제 전경련 탄생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전문 경쟁이 맡은 게. 이게 다 정씨, 구씨, 뭐 최씨, 이씨가 돌아가면서 맡던 거였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손길승 회장이 맡은 게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떠맡은 건데. 예. 이게 그 저희 이제 경제계 용어로는 야도이라고 부르거든요. 야도이가 일본 말인데 바지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손길승 회장한테 맡겨놓고 그 전경련 회장 가면 회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권위가 없으니까. 아무도 손 회장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야도이가 우리 이 가문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머슴이. 손길승, 예, 야도이가 어디를 감히. 그러니까 이게 전경련 회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제는 몰락한 그룹이지만 STX라는 그 그룹의 강덕수 회장이 예. 그 이제 뭐 회사원 출신으로 이제 그룹을 뭐 12위권으로 이끌다가 이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강덕수 회장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게 된 배경이 이 경제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은 어떤 거였냐면 예. 재벌 모임을 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하. 네, 이게 어디씨 직원 출신이 예. 우리랑 이 어깨를 이렇게 단열에 같이 올라서려고 하고 야도이 출신이 말이야. 이래서 네. 강덕수 회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예. 분명히 쟤네들보다 크게 회사를 키운다. 이래서 좀 무리하게 키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요, 이 재벌이라는 이 독특한 소유 구조, 기업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붙였다 뗐다. 예.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하는 재벌 일가들에게 전문 경영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통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있어서 재벌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재벌의 계열사들이 60개, 80개가 되는데 이게 이재용, 정의선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한국의 재벌의 지금 그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한다고 삼성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 아, 참 저거를 이재용 밑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나면 예. 한국의 운명은 이재용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냐. 한국 경제의 운명은 그런 데서 거는 것이 아니고 예. 봉건 왕조의 3대 손이 얼마나 똑똑하냐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을 경제 참여의 주체들이 선발을 해서 더 뛰어난 전문 경영인이 이 그룹을 맡을 수 있도록 재벌의 지배구조 체제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시민사회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조금 더 올바른 지배체제를 갖고 예. 정말 훌륭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견제의 그 노력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강덕수 회장이 그렇게 한마디로 신화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대접도 해주고 그래야 마땅한데 아니 왜 무시를 해요? 거기 그 2세, 3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기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건데 아니 무슨 근거로 그 흉을 보고 무시하는지. 자기들은 귀족인 거죠. 태생이 다른데 어디 감히 뭐 이런 거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족벌들은요. 아니 자기 선대의 그 말하자면은 일대인 분들은 다 자수성가한 양상인데. 그렇죠. 네. 저라면은 그 쪽팔려서라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우대해 줄 텐데 자기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우리랑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재벌 말고 이제 벤처 열풍 이후로 대박을 낸 뭐 다음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들이 그 모임에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제가 이제 제가 네이버에도 있었고 하는데 그분들이 따로 네트워크를 가지지 김택진 뭐
CSO나 그 이혜진 CSO나 이런 사람들, 다음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그분들이 따로 모임을 가지지 재벌 모임에 참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제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재벌 오너들이 자기들을 안 먹어주는 것과 별개로 그분들은 재벌 오너들을 더 안 먹어주죠. 저거 뭐야,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저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도 섞기가 싫을 겁니다. 어유, 그러면은 전경련이 뭐 우리 한국 경제를 다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예. 한국 재벌들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인지 이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벤처를 애써 키우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도 그렇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 재벌 구조의 경제 체제, 위험하기도 하고 불이하기도 한 이런 구조.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혁파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빨리 혁파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였습니다. 공화국 논평.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카바가 어려운 인간에 대해서는 일본 사시미 칼같이 예리하게 꼬리를 잘라내 버리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가족들을 뭉개면서 야당 지도부 또한 뭉개서 그 능력과 박진감을 높이사 총리로 채용한 이완구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검찰총장 김수남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본인 및 차남의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언론 외압 발언 정도의 비리는 대충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유서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한 점에 대해서는 절대 캄프라치 해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이완구는 돈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죽겠다라고 말했는데 고스톱을 해서 피박 쓰다가 죽는 걸로써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 이완구는 메모지에 나온 내용마저도 진실에 부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바람에 김기춘, 이병기,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등 진박들에게까지 똥물이 튀기게 한 점은 본이든 아니든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김수남은 이완구, 홍준표로서 깔끔하게 정리하며 그 메모지에 적힌 나머지 사람의 이름은 죽은 성완종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검찰 특유의 과학적 수사가 아닌 문학적 수사의 결과로서 발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죽은 사람만 서러운 세상 건설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가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강원 영동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법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조금 끼겠지만 찬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등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사생활은 속속들이 들여다보려 하면서도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국정교과서 지필 지침과 필진, 박근혜 아베 대화록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춘 채 남을 감시하는 비언태적 관음증은 모든 독재의 고질병입니다. 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